안녕하세요. 올로바다 NFL 김민준. 유재경입니다. 네, 이제 NFC 북부지구로 건너왔습니다. 동부지구 두 지구만 남았고, 이제 시즌 개막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고 싶은데, 사실 이제 또 각자 일이 좀 바쁘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어떻게든, 네, 시즌 직전까지 좀 음, 열심히 한번 달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시작하기 전에 뉴스가 하나 있죠. 오늘 트래비스 켈시가 테일러 스위프트한테 청혼을 했고, 테일러 스위프트가 예스라고 대답을 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뭐 시기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좀 남았겠지만 어쨌든 뭐 결혼하기로 했다니까 굉장히 또 큰 경사가 아닐 수 없죠. 음, 그러니까 뭐, 세계 최고의 이제 팝스타 중에 한 명과 또 세계 최고의 또 NFL 스포츠 스타 중에 한 명이 또 음, 결혼을 하게 된 거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식상한 표현이지만 세계 결혼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커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연애 당시부터도 이제 꽤 많은 화제를 모았던 뭐 두 사람이었는데 앞으로 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NFC 북부지구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카고 베어스부터 좀 얘기를 해야겠죠. 베어스가 5승 12패 기록을 하면서 지난 시즌에 굉장히 좀 기대감을 많이 품고 출발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시즌 끝나 보니까 또 한 번 지구 최하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드래프트 전체 1번으로 이제 아주 재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었던 케일러 윌리엄스 이 쿼터백을 뽑았고 음, 또 그에 맞춰서 꽤나 다른 포지션에서의 전력 보강에도 열을 올렸었던 베어스였기 때문에 뭐 당장 우승권이냐 하면 그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좀 다크호스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은 좀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바이위크 전까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 음, 4승 2패로 시즌을 출발하면서 물론 케일러 윌리엄스가 생각보다 적응이 빠르진 않았지만 어쨌든 꾸역꾸역 좀 승리를 만들어 나간다라는 생각들은 있었는데 그 바이위크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거짓말같이 이제 10연패를 당하면서 음. 시즌을 마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지난 시즌은 뭐 좀 아쉬웠다, 라고 결론을 내는 게 맞겠죠. 결국은 베어스가 베어스했던 그런 시즌이 되고 말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긴 역사상 100년이 넘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시즌 도중 감독 경질이라는 정말 엄청난 결단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음. 베어스가 이제는 조금 달라지겠다라는 의지 표명을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올 시즌에 어떤 감독이 오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큰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지구 라이벌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감독으로 선임을 하는 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벤 존슨, 이 디트로이트 라이언스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이제 베어스의 새로운 감독으로 오게 됐는데, 글쎄요, 뭐, 이번 오프 시즌에, 새로운 감독을 찾았던 모든 팀들의 아마 1순위가 이 바로 벤 존슨이 아니었을까라는, 뭐, 생각을 해볼 정도로, 다른, 뭐, 코치 후보들에 비해서 좀 압도적인 퍼포먼스와 압도적인 화제성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라고는 해도 계약 금액은 조금 사람을 놀래킬 만한 그런 규모였습니다. 그러니까 5년간 6,5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는데 일단 이 기간도 사실 굉장히 길다고 봐야겠죠. 이 벤 존슨이 NFL 감독 경험이 전혀 없었던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음, 좋은 코치였던 것과는 별개로 좋은 감독일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죠. 그런 리스크들 다 감수하고서 이런 긴 기간, 이런 많은 돈을 줬다는 거는 그만큼 이 벤 존슨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시절 어떤 보여준 역량, 뭐 그런 것들이 참 대단했다는 이제 반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카일 셰넌 감독이 한 연 평균 1,400만 달러, 그다음에 음. 레이븐스의 존 하바 감독이 한 1,200만 달러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 벤 존슨이 정말 엄청난 돈을 받고 있고, 이게 리그 전체로 보더라도 한 탑 10 안에 충분히 드는 뭐 엄청난 규모의 계약을 뭐 감독으로서 또 받아내게 됐습니다. 이거는 약간 그렇게 봐야겠죠. 그만큼 이제 어, 베어스가 정말 처절한 입장에서 구애를 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왜 여러 리그들을 보다 보면 뭐 오랫동안 암흑기에 있었던 팀이 뭔가 체질 개선을 하고 팀을 다시 빌딩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부터 좀 쇄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작이 보통 어느 정도 전성기가 약간은 지난 혹은 이제 전성기에 머물러 있는 선수들을 오버페이를 해가지고 사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거는 감독을 그렇게 사왔다라고 조금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으로서는 경험이 전혀 없고 그럼에도 장래성은 굉장히 있는 감독을 강팀도 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베어스보다는 전력이 좋은 팀들도 원했을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 베어스가 이 벤 존슨에게 줄 수 있는 건 뭐가 있나?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의 계약 기간과 더 큰 금액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뭐 FA로 좋은 선수를 잡아주겠다라는 어떤 약속 이런 것들인데 결국 그 부분 중에 하나라고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아마도 좀 강력한 전권이 좀 주어지지 않았을까 예, 음, 추측을 해보고 사실 감독을 이제 새로 찾는다는 거는 지난 시즌에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뭐 90% 이상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감독을 교체하는 팀들 중에서는 베어스의 전력이 나쁘지 않다. 음, 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벤 존슨 입장에서도 내가 갔을 때 좀 성적을 낼 수 있는 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인츠처럼 지금 확실한 주전 쿼터백이 없는 팀에 간 켈렌 무어보다는 음, 이 벤 존슨 감독의 시카고가 훨씬 더 전력이 탄탄한 팀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아마 벤 존슨도 그런 가능성까지 좀 염두에 두고 베어스를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벤 존슨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뭐 한 두 시즌 정도 동안 참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NFL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창의적인 오펜시브 마인드를 가진 코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 라이언스가 사실은 뭐 베어스 못지않게 이제 암흑기가 길었던 팀인데 이 팀을 결국 우승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컨퍼런스 1위를 하는 등 이 컨텐더 팀으로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조금 보면 그 프리스냅 모션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이렇게 모션에서 같이 똑같이 움직이긴 합니다만 뭐 전혀 다른 플레이로 이어나가면서 상대 팀에 좀 혼선을 주는 그런 플레이를 즐겨 합니다. 굉장히 좀 창의적인 플레이들을 많이 한다라는 평가고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최근 한 2년 동안 이제 라이언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트릭 플레이들을 많이 시도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것 또한 이제 벤 존슨의 작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뭐 생각해보면 이 벤 존슨의 라이언스가 참 기기묘묘한 트릭 플레이들을 최근 몇 년간 많이 보여줬는데 이제 몇 가지 생각나는 것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이제 쿼터백을 스킵하고 이제 곧바로 러닝백에게 공을 그 스냅을 주는 걸 이제 와이드캡 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보통의 와이드캡 포메이션은 이제 쿼터백을 아예 사이드 쪽으로 빼놓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벤 존스는 쿼터백을 언더센터 정 위치에 두고 그 쿼터백의 다리 사이를 통과시켜서 음, 이제 러닝백에게 바로 공을 주는 뭐 이런 걸 통해서 상대 수비에 혼선을 주면서 뭐 러싱 공격을 성공시키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고 음, 뭐 제러드 고프가 이제 리시버에게 짧은 패스를 던진 뒤에 그 리시버가 그냥 야드리프터 캐치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일종의 축구의 월 패스처럼 그 빈 공간에 있는 다른 리시버에게 또 빠르게 공을 건네서 음, 이제 두 번째 패스를 받은 선수가 또 전진을 하는 뭐 이런 플레이들도 굉장히 자주 시도를 했었고 음, 또 극단적으로는 이제 제러드 호퍼가 일부러 넘어지는 척을 하면서 음, 오히려 상대 수비에게 좀 방심을 유도하고 또 뭐 다른 뭐 빅플레이를 노리는 뭐 이런 모습들까지 사실 좀 일반적인 범위에서 좀 생각하기 어려운 것까지 시도를 해보는 굉장히 과감하고 창의적인 뭐 코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오라인 선수들을 투입을 하면서 일리저블 리시버로 사용을 하고 뭐 그 선수에게 공이 가든 안 가든 그 상대를 굉장히 좀 현혹시키는 그런 플레이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이제 이 캘러 윌리엄스를 데리고 어떤 그
트릭 플레이들을 준비를 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 중 하나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쿼터백 진영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일단 캘럼 윌리엄스가 이제 2년차 시즌을 맞는 가운데, 백업 타이슨 베이전트도 일단은 그대로 팀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부상으로 이제 아예 NFL 무대에서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이 베테랑 케이스 키넘과도 1년 300만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윌리엄스가 넘버원, 베이전트가 넘버 투, 그리고 이제 케이스 키넘이 넘버 쓰리가 될 예정인데, 일단 이 키넘 같은 경우는 좀 전체적으로 선수 생활 기간 동안에 이제 기복이 많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랜 기간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기 때문에 윌리엄스에게 어떤 좀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또 그런 역할까지 기대를 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상 뭐 플레잉 코치라고 봐야겠죠. 예. 그런 느낌으로 이제 영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러닝백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일단 이제 뭐 지난 시즌에 영입했던 디안드레 스위프트가 올해도 넘버원 러닝백 자리를 지킬 예정이긴 한데 지난 시즌 기록만 놓고 보면 뭐 1000야드 가까이 뛰었으니까 뭐 거기다가 리시빙 야드도 한 400야드 가까이 기록을 했으니까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효율성 면에서는 이제 그 러싱 시도당 전진 야드는 4야드가 안 됐거든요. 커리어 처음으로 이제 4야드가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세부적인 지표 자체는 좀 후퇴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어스의 또 다른 문제는 이 백업 러닝백들의 역량이 좀 뛰어나지 않다라는 점을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음, 글쎄요, 이제 스위프트에게 좀 많은 의존을 했던 지난 시즌의 구조가 크게는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좀 걱정이 되는 점인 것 같아요. 이번 음, 오프 시즌에도 드래프트 7라운드에 이 카일 모나가이라는 러닝백을 뽑기는 했습니다만, 음, 그 외에는 좀 전력 보강이 되지 않았고, 뭐 가끔 이제 러닝백들이 이런 이제 언드래프티드 루키라던가 이런 하위 라운드에 뽑힌 선수들이 깜짝 활약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포지션인 것은 맞지만 음, 당장 이 시즌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7라운드 픽인 모나가이에게 어떤 활약을 뭐 담보하거나 보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음. 그래서 올해도 좀 이 스위프트에 대한 의존도에서 좀 벗어나기가 좀 어렵다. 네, 그래서 이것이 좀 베어스 공격 전체를 좀 답답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리시버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지난 시즌에 이제 캘럽 윌리엄스를 지명을 하면서 윌리엄스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DJ 무어를 영입을 했고 그리고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이제 롬 오둔제를 뽑으면서 이 캘럽 윌리엄스의 어떤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 손발을 좀 맞출 수 있는 좋은 리시버 그룹을 갖추는데 노력을 했었는데 이런 흐름이 이제 올 시즌에도 계속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베테랑 키넌 앨런이 다시 차저스로 돌아가면서 또 전력의 이탈도 있기도 했습니다만 음, 이번 드래프트 2라운드 전체 39번 픽으로 이 미주리 대학 출신의 루터 버든 3세라는 리시버를 뽑았어요. 그리고 FA 시장에서 뭐 주전급으로 활약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만 어쨌든 뎁스를 강화하고 준수한 로테이션 멤버로는 이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이 올라미데 자키우스라던가 데빈 듀버네이라던가 이런 리시버들도 추가적으로 영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음, 전체적으로 좀 평균 연령도 낮추고 뎁스도 좀 강화를 했던 그런 베어스 리시버 그룹의 변화들이 좀 있었습니다. 루터 버든이라는 이 선수는 이제 스피드와 볼 캐치 능력이 굉장히 좀 좋은 선수라고 알려져 있고 특히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슬롯에서 활용도가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슬롯이 이제 좀 짧은 거리이고 또 많은 선수들이 좀 몰려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지하철로 치면 혼잡도가 높은 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상황에서 뭐 결국에는 좀 프리하게 받기보다는 상대 수비의 견제를 늘 받으면서 캐치를 해야 되는 것들이 이 음, 슬롯 리시버에게 좀 어, 챌린지한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런 컨테스티드 캐치 상황에서 좀 강한 선수라는 평가가 있으니까 음, 켈러 윌리엄스의 또, 어, 패스 선택지 중에 하나로 좀 많이 활용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타이트엔드 쪽에도 흥미로운 변화가 있는데
폴크맨시랑 이제 대형 연장 계약을 맺어뒀잖아요. 그런데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10번 픽으로 미시간 출신의 폴스턴 러브랜드라는 선수를 지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전급 타이트엔드를 듀오로 보유를 하게 됐어요. 음. 사실 일반적인 팀이라면 좀 중복 투자에 대한 우려가 든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예, 음, 그런데 이 두 명의 타이트엔드가 동시에 이제 공격 라인업에 들어가는 이 트래블 퍼스널을 리그에서 이 가장 선호하는 코치 중에 하나가 사실 벤 존슨이었거든요. 그래서 음. 이 벤 존슨이 이제 베어스의 새로운 감독을 오게 됐기 때문에 그 성향을 감안하면 감독의 입맛에 맞는 선수를 좀 뽑은 거다? 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더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높은 순번에서 뽑을 일인가? 라는 생각이 여전히 들긴 하거든요. 음. 사실 베어스가 2라운드 픽이 또 3장이나 있었기 때문에 2라운드에 내려가서 타이트엔드를 좀 찾아보는 것도 분명히 좋은 옵션이었다는 생각은 들지만 뭐 역설적으로 그만큼 이 두 명의 타이트엔드에 대한 어떤 생각, 그다음에 중요도 이런 것들을 좀 벤 존슨 감독이 높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 음. 일단은 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의문은 이 선수가 당초 타이트엔드 매물 중에 탑이라고 평가받던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타일러 워렌이라는 음, 선수가 이 콜스턴 러브랜드보다 조금 더 이제 평가는 좋았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러브랜드가 이제 더 높은 순번에서 지명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음, 이 러브랜드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일단 이제 블로킹보다는 이제 패스 캐치에 좀 특장점이 있는 선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라우트 러닝 능력이 좋아서 이제 공간을 잘 창출해내고 또 이 공중볼을 따내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일단 벤 존스 감독이 러브랜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이 러브랜드의 이제 대학 선배이자 디트로이트에서 함께 뛰었었던 이제 샘 라포르타의 이 선수를 좀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베어스의 타이트엔드 코치인 짐 드레이가 그 대학 시절 러브랜드의 또 스승이었기 때문에 이 러브랜드의 어떤 역량, 이 선수의 어떤 성장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확신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나쁘게 보면 뭐 학연 지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음, 내가 직접 같이 생활을 하면서 장단점을 잘 파악한 선수이기도 한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은 또 내가 직접 본 것을 더 믿는 뭐 그런 뭐 일종의 본능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마 음. 그런 요소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러브랜드를 베어스가 좀 빠르게 뽑았던 것 같고 이 콜크맥과 이제 어떤 시너지가 날 것인지에 따라서 예, 베어스의 오펜스의 어떤 폭발력 예, 그런 것들이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앞서 가뜩이나 좀 러싱 공격에 대한 의문점, 약간 걱정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리시버, 그다음에 타이트엔드 이 선수들이 좀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올오버 NFL 좀 오래 보신 분들이면 제가 약팀이 오라인 쪽에 보강을 안 하고 이렇게 뭐 타이트엔드라든지 리시버라든지 이런 포지션에 대한 보강을 하면 제가 정말 죽어라고 까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오라인 쪽에서 양쪽 태클 라인업을 유지를 한 가운데 인테리어 쪽에 변화를 줬는데 어 기존에 이제 레프트 가드 테빈 젠킨스, 센터 콜먼 쉘튼, 그리고 라이트 가드 맷 프라이어가 모두 이제 FA 시장에서 다른 팀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FA 시장에서 펠컨스 출신의 센터 드류 델몬에게 3년 4,200만 달러 계약을 안겨줬고 저는 이 부분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트레이드를 통해서 조 튜니랑 조나 잭슨을 데리고 왔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조건을 보면 이제 조 튜니는 칩스에게 26년 4라운드 픽을 줬어요. 그리고 조나 잭슨은 램스에게 25년 6라운드 픽을 내주고 데려왔는데 글쎄요, 뭐 조투니는 사실 좀 나이가 많고 조나 잭슨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시즌 부상 때문에 좀 많은 경기를 치르지를 못했던 뭐 우려점들이 각각 있기는 합니다만 음, 이 두 선수의 어떤 커리어와 역량을 감안하면 굉장히 좀 싼 값에 좋은 선수들이 잘 데려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네. 이 조투니 같은 경우는 지난 2년간 퍼스트 팀 올프로 연속으로 선정이 됐었던 가드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전력이 업그레이드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그다음 이제 조나 잭슨 같은 경우도 이제 라이언스 시절에 그 라이언스의 강력한 오펜시브 라인의 또 한 멤버로서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지난 시즌 대비 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기대감을 충분히 품을 수 있는 그런 선수들로 채워졌습니다. 특히 조투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난 시즌에 칩스가 레프트 태클 자리가 이제 계속해서 빵꾸가 났을 때 결국 하다 다른 선수들이 못 메워주니까 조투니를 레프트 태클로 선발로 내세울 만큼 이 조투니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기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정상급이다라는 걸 좀 판단할 수 있죠. 태클이었다가 안 돼서 가드로 옮기는 경우는 많아도 가드가 태클로 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만큼 조투니가 얼마나 어,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선수인가. 특히 이제 뭐 태클로 갔을 때는 사실 뭐 아주 좋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이게 인테리어 쪽에서 조투니보다 더 나은 카드를 찾기는 사실 여전히 쉽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저는. 음. 그래서 이제 오펜시브 라인이 한 탑 10에서 탑 15 정도 사이에서 이제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던데, 사실 캘럼 윌리엄스가 지난 시즌에 리그에서 가장 많은 68개의 색을 허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줄여줄 수 있다면, 네, 캘럼 윌리엄스가 사실 좀 스텝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음, 그 난이도를 좀 많이 낮춰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수비 쪽은 이제 프런트 세븐 쪽이 좀 변화가 있었는데 일단 그 펠컨스의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이제 그레이디 제럿 선수를 3년 4,350만 달러로 FA 영입을 했습니다. 이 라이언 폴스 단장이 보스턴 대학 시절에 멜 라이언이랑 같이 뛰었다 그래요. 멜 라이언이 이제 추천을 해줘서 이 그레이디 제럿을 영입을 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좀 알려져 있죠. 펠컨스에서 이제 10년을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이제 좀 나이도 많아졌고, 전성기만큼의 기량을 지금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좀 잠시 음, 내려놓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하지만, 당장 지난 시즌도 전 경기에 출전하면서 어떤 건강이나 내구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걸 또 과시를 했고, 또 이 필드 안팎으로 이제 굉장히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베어스 디펜스진의 좀 결속력을 좀 다져줄 수 있는 그런 필드 위의 리더 역할까지 좀 기대를 하면서 그런 것까지 다 가치가 책정이 돼서 이런 좀 많은 돈을 주고 영입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콜츠에서 4년 동안 뛰었었던 에드러셔 다이어 오데잉보를 3년 4,800만 달러 계약을 주고 데리고 왔는데 사실 뭐 오데잉보의 커리어만 생각을 하면 오버페이가 맞죠.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성적이 나지 않았던 팀들이 뭔가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음, 뭐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사실 반지를 따고 싶지 돈은 어느 정도 따라오는 거잖아요. 이게 뭐 정말 쿼터백 포지션에서 혹은 뭐 엣지 포지션에서 내가 역대 최고의 계약을 받겠다라는 그런 어떤 욕심이 있지 않는 한 사실 연간 뭐 1,200만 달러나 1,300만 달러 이게 큰 차이가 아닐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 금액을 확 높여버리면 생각이 좀 많아질 수 있는 거죠. 예. 음. 그리고 이제 엣지러셔 포지션 자체에 또 시장 가치도 굉장히 높아져 있고 음, 또 이제 계약의 세부 구조를 살펴보면 이제 오데인보의 퍼포먼스가 좀 만족스럽지 않은 시에 한 음, 2년 정도 뒤에는 데드캡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또 방출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교적 좀 유연한 계약 구조를 또 설정을 해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금액보다는 구단 좀 친화적인 계약이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좀 최악의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음. 이 오데잉보와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어쨌든 전반적으로 돌이켜 보면 새로운 감독이 왔고 오펜시브 라인 강화했고
그러면서 스킬 플레이어진에도 뭐 어느 정도의 보강이 있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오펜스 쪽에 힘을 많이 줬다라는 느낌이에요. 음. 그래서 러싱 공격에 대한 보강이 좀 없었던 것은 아쉽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고 특히 이 벤 존슨 신임 감독에 대한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어스가 가진 어떤 선수들의 역량 플러스 이제 벤 존슨의 어떤 지도력이 더해진다면 베어스가 올해는 또 작년보다 훨씬 더 나아진 좋은 성적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쨌든 플레이오프 진출을 목표로 한번 달려보는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베어스의 프리시즌 정리를 해봤습니다.